제가 제일 처음 장인호 감독을 본 것은 그가 연출한 영화가 아니라 그가 배우로 나오는 진용이라는 홍콩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출한 영화로서 처음 본 것이 바로 영웅이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영화 모두 진시황을 다룬 영화인데요. 사실 장인모를 유명하게 만든 붉은 수수밭은 제가 책을 쓰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처음 붉은 수수밭이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 이 영화가 마치 중국의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광고했거든요. 더군다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장애모가 닦아놓은 중국 영화의 변화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수수밭과 다른 장애모 영화들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붉은 수수밭이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장애우는 중국에서 영화 감독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중국 공산당의 반체제 인사라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자녀 정책을 장애모가 어기어서 그랬다고 하네요. 아휴, 내 참. 제가 붉은 수수밭을 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전통 건축의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중국 공산당의 반체제 영화라고 착각한 것과 똑같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920년대, 30년대 중국이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전통 건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아니지만요. 하지만요, 여기 주 배경이 되는 18리 양조장은요, 제가 2003년 중국 건명에 속한 칠성촌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즉, 붉은 수수밭의 영화적 배경은 1980년대 중국 지방의 모습에서 그냥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장애우는 붉은 수수밭 성공 덕분인지 당시 드디어 죽의 장막을 거두고 나온 중국의 개방 정책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전통 건축 공간을 담은 영화들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들이 바로 국도와 홍등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도 역시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래도 홍동에서는 청대 주택을 대표하는 교과대원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명의 작품 중에서 건축 공간과 영화의 내러티브가 가장 절묘하게 맞아 들어간 작품이 저는 홍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대원은 중국 전통 건축의 대표적인 표명대인 사화본의 공간적인 배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장예문은 사원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폐쇄성과 억압된 중국 여성의 삶을 절묘하게 잘 배치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은 동북아시아 전통 건축에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재료적인 특징들이 홍등과 국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 다르게 중국의 전통 건축은 실질적으로 벽돌로 만드는 조적식 구조라는 것이지요. 한국과 일본 전통 건축은 벽이 구조체가 아닌 기둥을 중심으로 한 목조 가구 건축입니다. 한국의 궁궐인 경복궁을 보아도 일본 궁궐을 대표하는 교토고시의 여러 건물들을 봐도 벽이 구조가 아닌 기둥을 구조체로 하여 벽이 없어도 건물이 설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전통 건축과 일본 전통 건축은 창이나 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하북성 정정시에 있는 유흥사의 만이전을 보면 지붕만 목구조이고 건물의 구조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출입문 이외에 내부를 시각과 공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창이나 문을 가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동과 국도에서처럼 보편적인 정서와 중국 전통 건축의 특성들을 잘 혼합하는 작품들을 장애모가 계속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장애모의 선택은 그 반대였습니다.
장애모의 선택은 바로 진시황제의 업적을 묘하게 칭송하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장애모, 아니 중국 영화는 이런 영화를 애타게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소동 감독의 진용에 배우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진용에서 나오는 진시황은 불로불사에 집착하는 이상왕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용은 사실 판타지 로맨스 영화에 가까웠기에 진시황은 그냥 보통의 나쁜 황제 정도의 역할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장이모의 영웅을 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안 감독의 와우 정령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무협 영화의 예술성을 극치로 끌어올린 작품으로 서슴없이 이 와우 장면을 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술적인 무협 영화를 기대하고 장이모의 영웅을 보러 갔었습니다. 저는 영웅을 보면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진나라 궁전인 함양궁의 스케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CG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CG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영화 진용에서 나오는 아방궁의 모습입니다. 진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동아시아 영화계를 휩쓸고 있었던 홍콩 영화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홍콩 액션 영화의 장인 중 한 명이었던 천녀유원의 정소동이 연출을 맡았고, 이제 세계 영화계에 출사표를 낸 공리와 함께 감독이었던 장인모까지 출연시키면서 홍콩 영화계의 일반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대작으로 진용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용은 폭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영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만 불사의 용사로서 장이모가 나오는 것은 좀 아니지요. 하지만 장이모의 이 영화에 대한 경험이 그대로 영웅에 투사됩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초반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대결 장면입니다. 어느 노인의 악기 연주에 맞춰 당시 최고의 무술 배우인 이영걸과 견자단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요, 이 장면은 바로 진용에서 공리의 연주에 맞춰 칼춤을 추는 장이모 자신의 출연 장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장이모는 이 영화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 영화계는 홍콩 영화계에 비해서 영화 시장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규모였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홍콩 영화계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영화 시장으로 중국 영화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장유무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의 소망은 영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영웅을 찍은 영화 촬영소는 세계 최고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웅의 당시 최고의 홍콩 영화 스타였던 양조위, 장만옥, 이영걸, 견자단 등을 출연시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장애모에게 화려한 색채의 마술사란 수식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붉은 수수밭에서부터 그의 영화 전체에서 배어나오는 적색은 중국의 국기를 생각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 적색 말고 청색, 백색, 녹색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색깔의 공간은 하나의 사건을 각자의 인물들의 시점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치 라슈몽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문은 영웅에서 또 하나의 꿈을 찾았습니다.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감독이 된 구로사와 아키라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아키라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원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그를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일본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천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화에서 세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해가 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전투씬을 찍다 보면 이들의 편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색채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들을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이런 면모 덕분에 아키라에게 세키의 마술사라는 칭호까지 붙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이모는 영웅에서 그의 이 별칭까지 뺏어가고 싶어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키라는 일본 전통 건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표현하는 데 전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장애모에게 고증 같은 것은 계획이나 줘버렸습니다. 영웅은 그래도 고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대한 중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게만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작품인 황후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황후아는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궁궐은요, 바로 자금성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정말 이 영화를 자금성에서 찍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이 영화를 촬영할 때 마침 자금성 세트가 완성이 되었고 명나라 건축물 앞에서 뻔뻔하게 당나라 시대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황후와 궁궐 내부를 보세요. 아니, 기둥에서 빛이 나옵니다. 무슨 스테인드 글라스 기둥인가요? 아님 옥 기둥인가요? 장애모의 중국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맷 데이먼까지 데리고 와서 연출한 그레이트 월을 보세요. 이게 만리장성이라네요. 저는 반지의 제왕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것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까지 나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누가 이 영화가 중국 영화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반지의 제왕이지요. 아, 여기도 중국인들은 외계 생명체를 맞는 지구의 수호자로 나옵니다. 하하하! 제가 중국 영화를 거들떠 보지 않았던 것이 딱 그레이트 월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 영화, 특히 중국 전통 건축이 나온 영화들은 고증은 물론이고 그 공간들 자체도 저는 영화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는 편견을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국 영화만을 망친 게 아니더라고요. 디즈니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뮬란을 보세요. 뮬란의 시대적 배경은 남북조 시대라고 하네요. 즉 수나라 시대 이전이니까 한국으로는 삼국시대 중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뮬란의 집은 중국 복건성에 있는 토로 있네요. 그런데요, 이 토르는요, 12세기 정도부터 지어졌다고 하네요. 우선 시대적으로 맞지 않죠. 제가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도 토르가 뮬란의 지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뮬란 속에 궁전이 나오던데요. 이 궁전 세트는 눈에 익숙하더라고요. 바로 영웅의 화면공 세트더라고요. 결국 장애모가 풀인 그 과장된 중국 전통 건축의 모습이 그대로 헐리우드 영화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아주 처참하게 망했죠. 이는 고스란히 계속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마블의 상치를 보세요. 이게 중국 건축인지 동남아 건축인지도 모르는 국적불명의 건축이 나오네요. 아, 물론 이건 무식한 헐리우드 미술팀의 실패이기도 하지요. 물론 상치가 망한 것은 맨 마지막에 중국용이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설정이 크게 기여한 면도 있었지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장르입니다. 하지만 해도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빼고 누가 중국의 전통 문화와 건축을 영화 속 공간에 지원하려고 할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제너의 앞에이었습니다.